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잉플러스입니다. 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 공언한 대로 양자 간, 다자 간 자유무역 협정을 재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부랴부랴 비상체제를 가동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의 폐기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TPP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세계 최대의 무역 협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다자 간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선거 기간 숨기지 않고 드러냈던 트럼프의 보호주의적 성향이 실제 미국 통상 정책에 반영된 겁니다. 다음 타깃은 트럼프가 선거 기간 내내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 나쁜 FTA의 전형으로 물고 늘어졌던 한미 FTA가 유력합니다. South Korean deal is a disaster for us. 우리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부랴부랴 민관 합동으로 대미통상 실무 작업반을 구성했고 23일에는 민관 합동으로 대미통상 협의회를 열어 시나리오별, 업종별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의 큰 틀을 파악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서 향후 시장의 향방을 예단하기 어렵다. 한미 FTA가 폐기되거나 재협상으로 관세가 되살아나는 경우 우리나라는 2021년까지 약 30조 9천억 원의 수출 손실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춤 전략 수립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입각이 예상되는 예비 경제 라인과 적극적인 교감에 나서려는 시도도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아웃사이더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이후 파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연봉 1달러만 받겠다고 한 데 이어서 백악관이 아닌 뉴욕의 자택 트럼프 타워를 애용할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장재순 특파원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연봉은 40만 달러, 우리 돈 4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재산이 4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년에 1달러만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백악관에서만 거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 자리한 58층짜리 트럼프 타워에서 상당 시간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난 30년간 트럼프 타워 제일 위층 펜트하우스에서 살았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던 대선 기간에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트럼프 타워에서 숙면을 취했습니다. 영국 매체인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보다 뉴욕의 1억 달러짜리 펜트하우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가 될 멜라니아 여사가 10살짜리 막내 아들의 교육 문제로 백악관 행을 꺼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당장 백악관 비밀경호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만 경호 문제 등으로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후에도 트럼프 타워에 계속 머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이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 동성애자인 리처드 그린웰을 고려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도 있습니다. 만약 그린웰이 낙점돼 상원 인주까지 받는다면 미국 정부의 첫 동성애자 장관급 인사가 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장재순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상장사 주식과 아파트 시가총액이 620조 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박 대통령 취임일인 2013년 2월 25일 이후 3년 9개월 동안 코스피 시총은 102조 원, 코스닥 시총은 79조 원 늘어났습니다. 또 부동산 114가 분석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 기준 시총은 같은 기간 440조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3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2.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정부 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저금리를 활용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자산 거품 같은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T 상무급 인사에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차은택 씨 지인이 KT 전무로 근무 중인 것과 관련해서도 안 전 수석 등을 조사 중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KT는 신모 씨를 상무보로 영입합니다. 신 씨는 주로 광고 발주 업무를 맡았는데 약 4개월 뒤 돌연 퇴직합니다. 신 씨 채용을 두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차은택 씨 유관회사에 광고를 몰아주려 KT에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KT는 올해 발주한 광고의 절반 가까이를 차 씨와 연관이 있는 회사에 맡겼고 신 씨가 이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는 겁니다. 광고 업무를 하는 거니까 좀 정황상 그렇지 않겠느냐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에서 이제 나오겠죠. KT는 이미 안 수석의 입김으로 차 씨와 친분이 있는 이동수 전무를 영입한 것을 두고 검찰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전무는 차 씨와 광고 제작사에서 1년간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데 당시 광고 제작사 대표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동수 KT 전무는 검찰 조사 중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입을 닫은 채 정상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KT는 포스코와 함께 정권마다 번번이 정경유착 스캔들에 휘말리며 정부의 입김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정책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순실 불똥으로 가동 1년 반 만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운영비를 대온 전국 17개 센터 중 서울센터에 내년도 서울시 예산 20억 원이 백지화됐고 정부 예산안도 국회에서 삭감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차은택 CF 감독 측근이 17개 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몽땅 따내는 등 최순실 씨가 관련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3분기에만 조선 대형 3사에서 정규직 근로자 3,000명가량이 일터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등 조선 빅3의 3분기 직원 수를 집계한 결과 현대중공업은 2분기 기준 2,6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상반기에만 500명가량의 인원을 줄인 대우조선해양은 직원 수가 200명가량 줄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 2분기에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한 까닭에 지난 한 분기 사이에 큰 인원수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치금융은 우리나라 금융발전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는데요. 우리은행 민영화를 계기로 이 문제가 다소 해소될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경영 자율화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정부는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은행에 대해 자율경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영은 정부나 예보의 관여 없이 새로운 주주가 된 과점 주주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 주도의 자율적이고 상업적이며 투명한 경영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정부 보유 자녀 지분 21%의 매각과 함께 내년 초 차기 행장 선임 등에서 정부 입김을 얼마나 배제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KB금융의 경우 지난 2003년 정부 지분을 모두 팔았지만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외부 출신 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갈등을 빚다 동반 퇴진하는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금융권은 최근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인해 한동안 낙하산 인사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경우 연말 권선주 행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3번 연속 내부 출신 행장 선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성 있는 임원만 선임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산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보다 확실히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금융권이 최순실 씨 특혜 대출 의혹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율적인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10곳이 한국의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채용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국제금융기구에 진출하려는 취업준비생들이 몰리면서 현장은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한지희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채용 설명회를 들으러 온 취업준비생들의 얼굴에 간절함이 가득합니다. 국제금융기구의 평균 연봉은 1억 8천여만 원, 급여와 복리후생이 좋아 꿈의 직장으로 불립니다. 국제기구별 인사 담당자가 소개하는 채용 정보도 꼼꼼히 듣습니다. 세계화 시대에서 개도국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 한국인으로서 국제기구에 가서 일을 하는 게 그런 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10곳은 이번 채용 설명회에서 최대 17명의 정규 직원과 11명의 인턴을 선발합니다. 특히 김용 총재가 수장으로 있는 세계은행은 인사 담당 부총재가 직접 한국을 찾았습니다. 회계, IT 등 9개 분야에서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채용 절차를 최초로 진행하는데 최대 9명의 정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So we believe that there's very strong strengths and characters that the Korean nationals have. We know there's a fantastic education system. We know there's really top technical skills, for example, in financial services, in information technology. And clearly what we want to do is tap into some of this and bring it and share it across the world in an organization like the World Bank Group. 취업 컨설팅과 면접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지원자 1,300여 명 중 서류를 통과한 234명을 대상으로 이번 주 면접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에 최종 채용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국제기구에 진출하려는 국내파 인재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신규 임용된 지방공무원의 전출 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전출 인원이 많아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섬지역 자치단체 등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5년으로 전출 제한을 강화하는 경우 시험 공고 때 반드시 수험생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요즘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많죠. 그중에서 숫자 1.2는 한국 경제를 무섭게 위협하는 재앙의 숫자인데요.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글쎄요. 1.2 아마 금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제로 금리 시대라서 목돈 모으기를 포기한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이 1.2는 바로 한국의 출산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최하위에 속하는 수준인데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 현상은 앞으로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10년 동안 무려 80조를 넘게 썼다고 하는데 그래도 출산율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구 없는 저출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억나는 출산 장려 정책을 생각해 보면요. 육아 휴학, 남성 육아휴직 확대, 시간제 일자리 확충 같은 게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 가임기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아야 출산율이 높아지겠죠. 사실 지금까지는 애를 낳는 게 애국이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임기 청장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아이를 기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거는 지극히 사회적인 행동인 건데요. 한국의 일자리, 주거, 교육, 또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등이 다 출산율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는 출산과 일자리의 관계를 연구해서 발표했는데요.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해서 20, 30대 청년의 저출산과 일자리의 관계를 분석한 겁니다. 우선 한국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혼외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 1.9%로 꼴찌였는데요. OECD 회원국의 평균 혼외 출산율은 39%였고요. 네덜란드는 49%, 프랑스는 57%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비혼모에 대한 편견, 또 가정을 이루지 않고서는 아이를 키우기 힘든 환경 때문이겠죠. 또 비혼모에 대한 지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무조건 결혼하는 비율을 높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남자와 여자 모두 임금이 높을수록 결혼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남자의 경우 소득이 낮은 하위 10% 계층의 경우에는 기혼자 비율 6.9%였는데요. 소득이 높은 상위 10%는 기혼자 비율이 82.5%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12배에 달하는 차이로 남성의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할 확률도 높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돈이 있어야 결혼도 한다. 이 말이 입증이 되는 것 같아서 씁쓸한데요. 여성의 경우도 비슷한가요? 글쎄요, 여성은 양상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프 모양을 살펴보면 U자 형태를 보이는데요. 여성 역시 상위 10%의 혼인 비율이 76.7%로 가장 높았습니다. 상위 20%까지도 높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소득 중간 계층보다 하위층의 혼인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하위 20%가 40% 이상 결혼을 한 반면 중간층은 간신히 30%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남성과 그래프 모양이 완전히 다르네요. 경력 단절 여성이 포함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소득이 완전히 적거나 높아야 결혼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그래프를 더 살펴볼까요? 여성의 학력별 기혼자 비율인데요. 이것도 역시 U자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졸업 이하와 박사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요. 다음으로 고졸, 석사, 대졸, 전문대졸의 순서로 기혼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해석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추가로 다른 조건을 통제하고 오로지 학력과 결혼의 상관관계만 더 자세하게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여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금별 또 학력별로 기혼자 비율을 살펴봤는데요. 자, 혹시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조사를 한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2016년 3월 기준으로 20, 30대 남성 중 고용주가 가장 높은 결혼 비율을 보였습니다. 75.5%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자영업자, 정규직, 비정규직 순으로 기혼자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임금 통계와 비슷한 양상이죠. 남성은 취업을 했는지의 여부, 또 일자리의 질에 따라서 기혼자의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남자가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서일까요? 남성의 경우에는 양상이 아주 뚜렷한데요. 여성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여성의 경우에는요, 고용 형태 중에 무급 가족 종사자, 즉 임금을 받지 않고 가업을 돕는 여성의 77.4%가 기혼자로 조사가 돼서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주, 비경제 활동 인구, 자영업자, 비정규직, 정규직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결과는 일단 여성의 경우에는 안정된 일자리를 갖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과 육아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혼할 확률을 보면 남성은 소득과 직업, 그리고 학력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 경향이 있고요. 여성은 좀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모두 일자리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학력, 일자리의 질과 상관없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남성이 생계를 책임질 만한 사회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결혼 자체가 힘듭니다. 그런데 남성 역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일자리 찾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보고서에서는 2002년부터 대통령 임기인 5년 단위로 기혼율을 따져봤는데요. 노무현 정부보다는 이명박 정부보다는 현 박근혜 정부에서 기혼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10년간 무려 80조 원의 예산을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2005년에 43만 5천 명에서 2015년에는 43만 9천 명으로 4천 명 증가에 그쳤는데요.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도 출산도 힘들다는 걸 정부도 알고 있는 걸까요? 하루빨리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마련돼서요. 우리 청년들이 포기해야 할 가짓수가 더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키워드 저출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